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앤 타일러의 신작 소설 클락 댄스입니다. 이 책의 펴낸 곳은 미래지향 출판사이고요. 옮긴 사람은 장선아님입니다. 앤 타일러 하면 1988년 퓰리처상 수상작인 종이시계 다들 기억하시죠? 저도 아주 오래전 종이시계 소설을 아주 감동적으로 읽은 터라 이번 신작 소설도 너무 기대돼서 고민하지 않고 선택한 책입니다. 앤 타일러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두루 겸비한 미국 문학계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앤 타일러가 없었다면 미국 문학계는 훨씬 더 황량했을 것이다. 미국 문단이 앤 타일러에게 보내는 찬사인데요. 작가에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찬사가 있을까요? 소설 클락 댄스는 주인공 윌라의 10대 시절부터 60대 할머니 나이가 될 때까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입니다. 윌라 드레이크의 인생에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들이 몇 번 있는데요. 1967년에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그녀는 갑자기 엄마가 사라지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1977년에는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고 결혼을 생각하는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그녀는 사고로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되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2017년에는 하루빨리 손주를 품에 안은 할머니가 되고 싶어 하지만 영영 그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윌라는 낯선 사람들로부터 놀랄만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녀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젊은 여자와 그녀의 9살 난 딸 그리고 강아지 에어플레인을 돌보기 위해 볼티모어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동적인 결정은 윌라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장소로 이끌고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는 괴짜 이웃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뜻밖의 위안과 성취감을 얻습니다. 한 여성의 삶이 변화하는 과정을 담은 아주 감동적인 소설인데요. 이 책의 첫 번째 책장을 넘기면 1967년 초등학교 시절의 윌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이기도 한데요. 엄마의 가출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967 윌라 드레이크와 소냐 베일리는 집집마다 초콜릿바를 팔러 나섰다. 하버트 말론 초등학교 학교 오케스트라의 후원금 모금을 위해서였다. 일정 개수 이상 초콜릿바를 팔아서 충분한 후원금을 모으면 해리스버그에서 열리는 지역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윌라는 한 번도 해리스버그에 가본 적이 없지만 해리스버그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거칠고 강한 느낌이 좋았다. 소녀는 전에 가봤지만 워낙 어렸을 때 일이라 해리스버그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둘은 이번 기회에 꼭 해리스버그에 가지 못하면 죽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오케스트라에서 윌라는 클라리넷을, 소냐는 플루트를 연주했다. 펜실베니아 주의 라크시티에 사는 11살 동갑내기인 둘은 겨우 2블럭 떨어진 가까운 곳에 살아서 늘 붙어 다녔다. 라크시티는 이름과 달리 도시축에도 못 끼는 작은 동네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도는 상점들이 늘어선 한쪽 길에만 깔려 있었다. 그러나 윌라의 눈에는 그 보도가 아주 널찍하게 보였고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도 꼭 보도가 깔린 동네에서만 살겠노라고 굳게 마음먹었다. 이렇게 보도가 부족한 탓에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위험해서 외출이 금지되었다. 그래서 둘은 이른 오후에 길을 나섰다.
윌라는 끙끙거리며 초콜릿바가 담긴 상자를 들었고 소냐는 돈을 담을 마닐라 봉투를 들었다. 소냐는 초콜릿바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먼저 소냐의 집에서 숙제를 마치고 곧장 출발했다. 소냐의 엄마는 집을 나서는 둘을 붙잡고 희부연 2월의 태양이 버트케인 산 등성이 정상에 서 있는 앙상한 나무들 뒤로 넘어가려 하면 곧장 집에 돌아와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다. 소냐의 엄마는 윌라의 엄마에 비하면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이었다. 처음 계획은 집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하퍼로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돌아오는 거였다. 오케스트라 단원 중 하퍼로드에 사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그 동네를 돌면 초콜릿바를 많이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였다. 오늘은 판매 주간의 첫날인 월요일이고 다른 친구들은 주말이나 되어야 팔기 시작할 게 뻔했다. 초콜릿바를 제일 많이 판매한 3명에게는 음악 담당인 버드 선생님과 해리스버그 중심가에 있는 식당에서 3코스로 나오는 정식 저녁 만찬을 공짜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하퍼로드에 있는 집들은 대체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집들로 하나같이 단층 집이라고 하는 1층짜리 벽돌집이었다. 주민들도 대부분 몇 년 전에 옆 동네 가래빌에 문을 연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라 새로 이사온 사람들이 많았다. 윌라와 소냐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만 덕분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첫 번째 집을 방문하기 전에 잠시 덤불 뒤에 멈춰서서 준비를 했다. 둘 다 소냐의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손과 얼굴을 씻었고 소냐는 매끄러운 리본끈처럼 길고 검은 생머리를 정성 들여 빗었다. 윌라의 부풀어 오른 금발 곱슬머리를 빗으려면 브러쉬가 필요했지만 소냐 집에는 브러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손바닥으로 머리를 꾹꾹 눌러서 최대한 납작하게 만들었다. 둘은 비슷한 모양의 모직 재킷과 체크무늬 안감이 보이게 끝단을 접어올린 청바지를 입었고 재킷에 달린 모자 테두리에도 비슷한 털 장식이 둘러져 있었다. 소냐는 운동화로 갈아 신었지만 윌라는 학교에 갈 때 신는 끈으로 묶는 갈색 옥스퍼드화를 그대로 신고 있었다. 집에 가면 따라가겠다고 졸라대는 여동생과 승강이가 벌어지게 될 뻔해서 아예 집에 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집에 가면 따라가겠다고 졸라대는 여동생과 승강이를 버리게 될 게 뻔해서 아예 집에 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문을 열어주면 상자를 통째로 들고 서 있어야 해. 달랑 초콜릿바 1개만 내밀지 말고. 소냐가 윌라에게 말했다. 그리고 초콜릿바 몇 개 사시겠어요? 라고 물어봐. 1개라고 말하지 말고. 나더러 물어보라고? 윌라가 말했다. 네가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그런 질문을 하면 좀 바보같이 보일 것 같아. 그럼 나는 바보같이 보여도 괜찮고? 그래도 넌 어른들하고 얘기 잘하잖아. 넌 뭘 할 건데? 난 돈 챙겨야지. 소냐가 봉투를 흔들며 말했다. 좋아. 하지만 다음 집에 가면 네가 물어봐야 해. 윌라가 말했다. 알았어. 소냐가 말했다. 그렇겠지. 당연히 두 번째 집은 첫 번째보다 훨씬 쉬울 테니까. 하지만 윌라는 말없이 초콜릿바가 들어있는 상자를 힘주어 안았다. 소냐가 앞장서서 판돌이 깔린 길을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집 앞에는 꽤 키가 큰 금속 조형물이 놓여 있었는데 둥글게 휘어진 단순한 곡선형 모양이 어딘가 현대적인 느낌을 주었다. 초인종에 달린 전등은 대낮인데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소냐가 초인종을 꾹 눌렀다. 2개의 음표가 화음을 이루는 초인종 소리가 부잣집일 것 같은 집안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소리가 멈춘 후에도 한동안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서 둘은 차라리 집안에 아무도 없기를 바라게 되었다. 그러나 잠시 후 문을 향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미소 띈 얼굴의 여자가 나왔다. 짧은 갈색 머리에 밝은색 립스틱을 바르고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는 윌라나 소냐의 엄마보다 훨씬 더 젊고 세련되어 보였다. 안녕 꼬마 아가씨들, 여자가 말했다. 여자 뒤로 작은 꼬마 아이가 바퀴 달린 장난감을 질질 끌며 아장아장 걸어와 물었다. 누구야 엄마? 누구야 엄마? 윌라가 소냐를 쳐다보았다. 소냐도 윌라를 마주 보았다. 소냐는 윌라가 잘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듯 기대감으로 들뜬 얼굴이었다. 윌라가 먼저 말을 꺼내면 곧바로 할 말을 준비하는 듯 반쯤 열린 입술도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윌라는 가슴속에서 몽글몽글 일어나기 시작한 웃음 거품이 목을 타고 올라와 금방이라도 웃음이 터질 것 같았다. 결국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새어나온 끽끽 소리를 시작으로 부풀 대로 부풀어 오른 웃음 거품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폭포처럼 쏟아졌다. 옆에 서 있던 소녀도 영문을 몰라 더듬거리다가 따라웃기 시작했다. 여자는 문 앞에 서서 여전히 궁금한 미소를 띠고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혹시 윌라는 간신히 말을 꺼냈지만 도무지 웃음이 멈추지 않아서 제대로 물어볼 수가 없었다. 혹시 우리한테 뭘 팔러 왔니? 여자가 자상한 목소리로 물었다. 윌라는 여자도 분명히 자기들처럼 어렸을 때 이렇게 정신없이 웃어본 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발작적이고 걷잡을 수 없고 강렬하고 주체할 수 없는 웃음은 아니었겠지만 격렬한 웃음 폭탄이 마치 출렁이는 액체처럼 윌라의 온몸을 채워 눈물이 다 났고 자칫 소변이 나올까봐 허리를 꺾고 다리에 힘을 주며 버텨야 했다. 윌라는 당황스러웠다. 소냐도 눈을 휘둥그레 뜨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윌라와 같은 감정인 게 분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이 풀리면서 자유로워진 것 같기도 했다. 너무 웃어서 뺨이 얼얼했고 백가죽은 부드러운 비단처럼 흐물흐물했다. 이러다가 그 자리에서 온몸이 녹아버릴 것만 같았다. 결국 소냐가 먼저 백기를 들었다. 소냐는 여자 쪽을 향해 지친 듯 팔을 흔들고 돌아서서 판돌이 깔린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윌라도 돌아서서 소냐를 따랐고 잠시 후 등 뒤로 조용히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둘은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다. 윌라는 뼛속까지 피곤함이 몰려오는 것 같았고 마음은 허전하고 살짝 슬프기까지 했다. 소냐도 윌라와 비슷한 느낌이었는지 하얀 동전처럼 창백한 해가 아직 버트케인 산등성이 위에 떠 있는데도 윌라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주말까지 기다렸다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숙제가 산더미 같아서 어렵겠어. 윌라도 반대하지 않았다. 문을 열어주는 아빠의 얼굴이 어쩐지 슬퍼 보였다. 작은 무태 안경 너머 푸른 눈동자는 더 창백해 보이고 평소처럼 반짝거리지도 않았다. 아빠는 한쪽 손바닥으로 만질만질한 대머리를 천천히 쓸어 넘겼다. 아빠가 뭔가에 낙담했을 때 버릇처럼 나오는 느리고 불확실한 손짓이었다. 윌라는 반사적으로 좀 전에 발작적인 웃음을 터뜨린 사실을 아빠가 알아차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는데 설령 아빠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웃었다고 나무랄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왜 저런 표정을 짓고 계실까? 어서 오너라. 아빠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녀왔습니다, 아빠. 아빠가 윌라를 문간에 남겨둔 채 먼저 등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출근할 때 입었던 회색 바지와 하얀 셔츠 차림 그대로였지만
집안에서 신는 코듀로이 슬리퍼를 신고 계신 걸 보니 퇴근하고 온 지 좀 된 것 같았다. 아빠는 가래빌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기술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다른 아빠들보다 귀가 시간이 빠른 편이었다. 여동생은 신문에 만화면을 펼쳐놓고 카페 뒤에 앉아 있었다. 올해 6살이 된 동생은 귀엽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못난이로 변해버렸다. 쉴 새 없이 물어뜯어 울퉁불퉁한 손톱에 앞니가 빠져 입속은 휑한 데다 가늘게 따 늘어뜨린 갈색 머리도 보기 흉했다. 몇 개나 팔았어? 동생이 윌라에게 물었다. 몽땅 다 팔았어? 초콜릿바가 담긴 통을 소녀 집에 두고 와서 책가방만 들고 있는 걸 보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았다. 윌라는 대답하지 않고 책가방을 소파에 던져놓고 재킷을 벗었다. 그동안 윌라의 시선은 거실을 지나 곧장 부엌으로 향하는 아빠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윌라는 아빠 뒤를 따라갔다. 부엌에 들어간 아빠는 스토브 옆 나무판에 걸려있는 냄비를 빼내더니 억지로 쾌활한 목소리를 내며 오늘 저녁은 그릴 치즈 샌드위치야 라고 말했다. 엄마는 어디 계세요? 엄마는 우리랑 같이 식사 못 하실 거야. 윌라는 아빠가 무슨 말이든 더 해주길 기다렸다. 하지만 아빠는 말없이 스토브를 켜고 냄비를 올린 후 버터를 잘라 넣었고 지질거리는 소리가 나자 불을 조절하며 부산하게 움직였다. 그러면서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곡조도 아니었다. 윌라는 거실로 돌아왔다. 일레이는 만화를 다 읽었는지 신문을 접고 있었다. 역시 불길한 징조였다. 생전 안 그러던 동생이 신경 써서 정리정돈을 하며 착한 아이처럼 굴더니 엄마는 2층에 계셔? 윌라가 목소리를 낮추고 조용히 물었다. 일레인이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저었다. 외출하셨어? 무슨 일 있었어? 일레인이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 화나셨어? 응. 뭐 때문에? 일레인이 또 한 번 으쓱했다. 하긴 언제 정말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긴 했었나. 엄마는 학교 친구들 엄마들 중에서 제일 예쁘고 활발하고 똑똑했지만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곤 했다. 주로 아빠 때문에 그런 일이 잦았다. 윌라나 일레인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 화살은 아빠를 향했다. 이만큼 함께 살았으면 엄마 성격을 알고 아빠도 뭔가 달라져야 할 텐데 라고 윌라는 생각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달라질 게 뭐가 있어 라는 생각도 들었다. 윌라의 눈에 비친 아빠는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한 사람이었고 윌라는 이 세상 누구보다 아빠를 사랑했다. 아빠는 재미있고 상냥하고 소냐의 아빠처럼 퉁명스럽지도 않았으며 메들린의 아빠처럼 식탁에서 트림을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엄마는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내가 누구보다 당신을 잘 알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속속들이 다 안다고. 겉으로는 알았어 여보, 아니야 여보. 사근사근 말하지만 버터도 당신 입에 들어가면 안 녹을 거야. 아빠 입에서는 버터도 안 녹다니. 윌라는 정확히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쨌거나 아빠가 뭔가 잘못한 게 틀림없었다. 윌라는 소파에 앉아 깊숙이 몸을 묶고 일레인이 반듯하게 접은 신문을 잡지 더미 위에 올려놓는 것을 지켜보았다. 엄마가 참을 만큼 참았댔어. 잠시 후에 일레인이 윌라에게 말했다. 자기가 얘기하는 걸 감추기라도 하려는 듯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모기 소리처럼 작게 말했다. 아빠한테 그렇게 잘났으면 집안일을 다 도맡아 하라고 엄마가 말했어. 그리고 아빠한테 고고한 척 혼자 다 하면서 성인군자 멜빈이라고 불렀어. 성인군자 멜빈? 윌라가 이마를 찌푸리며 되물었다. 그건 좋은 말처럼 들렸다. 아빠는 뭐라고 했어? 윌라가 물었다.
아빠는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러다가 엄마가 그렇게 느낀다니 미안하다고 말했어. 일레인이 소파로 다가와서 윌라 옆에 살짝 걸터 앉았다. 거실은 얼마 전에 새로 단장을 했다. 엄마는 가래빌에 있는 도서관에서 실내 장식에 관한 책을 여러 권 빌렸고 리틀 시어터에서 연극을 하며 사귄 친구가 갖가지 천조각을 들고 와서 소파에 늘어놓았다. 그리고 소파와 한 세트였던 2개의 암체어 뒤쪽에도 걸쳐 놓았다. 엄마는 세트로 맞춘 가구는 구식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 암체어 하나는 푸른빛이 도는 트위드 천으로 또 다른 하나는 푸른색과 초록색이 섞인 스트라이프 무늬천으로 덮여 있었다. 바닥을 완전히 덮고 있던 카펫도 다 뜯어내고 가장자리에 장식용 술이 달린 흰 깔개를 깔아서 깔개 주위로 어두운 나무 바닥이 드러났다. 윌라는 나무 바닥이 보이지 않게 완전히 뒤덮던 예전 카펫이 더 좋았다. 지어진 지 오래된 흰색 미늘벽 판잣집이라서 바람이 불면 덜거덕 소리가 났는데 바닥을 다 덮은 카펫이 좀 더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았다. 또 전에는 벽난로 위에 희미한 색깔의 바다 위로 돛을 활짝 펴고 항해하는 배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윌라는 그 그림이 더 좋았다. 지금은 보송보송한 동그라미처럼 보이는 그림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마음에 들었다. 소녀는 윌라의 엄마가 자기 집에도 와서 좁아터진 거실을 다시 꾸며줬으면 좋겠다며 부러워했다. 아빠가 한 손에 뒤집개를 들고 부엌 문간에 나타나서 윌라와 일레인을 향해 물었다. 완두콩이 좋아? 껍질콩이 좋아? 일레인이 말했다. 우리 빙스 드라이브인에 가서 저녁 먹으면 안 돼요, 아빠? 뭐? 아빠가 상처받은 척하며 되물었다. 집에서 아빠가 직접 만든 소문난 그릴치즈 샌드위치보다 드라이브인에서 사먹는 음식이 더 좋다고? 아빠가 만들 줄 아는 음식이라곤 그릴치즈 샌드위치 뿐이었다. 그것도 센 불에서 구워 코를 찌르는 짠내가 났다. 이제 윌라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엄마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됐다. 지독한 두통이나 연극 연습이 있어서 혹은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가셔서. 일레인이 말했다. 태미 덴트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식구들이랑 빙스 식당에 간대요. 아빠가 눈을 굴리며 말했다. 태미 덴튼이 경마에서 우승말을 맞춰서 돈을 땄대? 네? 부자 고모가 죽으면서 유산을 물려줬나? 뒷마당에서 보물이 가득 담긴 상자라도 캤나? 아빠가 뒤집개를 들지 않은 빈손으로 간지럼을 태울 때처럼 손가락을 꿈틀거리며 일레인을 향해 다가왔다. 일레인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렸고 웃음을 터뜨리며 윌라의 뒤로 몸을 숨기려 했다. 그러나 윌라는 옆으로 비껴나며 꼿꼿하게 앉아 양손으로 자기 팔꿈치를 당겨 잡았다. 엄마는 언제 돌아오세요? 윌라가 물었다. 아빠가 몸을 세우며 말했다. 곧 돌아올 거야. 어디 간다고 말했어요? 아니, 그런 얘기 안 했어. 그건 그렇고 우리 저녁 먹으면서 콜라 마실까? 신난다. 일레인이 윌라 뒤에서 불쑥 튀어나오며 외쳤다. 윌라가 물었다. 차 가지고 나가셨어요? 아빠가 손바닥으로 머리를 문지르며 말했다. 그래.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다. 가까이에 사는 엄마 친구 미미 프렌티스 아줌마 집에 걸어간 게 아니라 차를 몰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사라져 버린 거였다. 그럼 빙스 드라이브인은 못 가겠네. 일레인이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빙스 드라이브인 얘기 그만하고 입 좀 다물어. 윌라가 일레인을 향해 소리쳤다. 일레인이 놀라서 입을 벌렸다. 아빠가 말했다. 이런. 그때 부엌 쪽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 아빠가 놀라서 라고 중얼거리며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고 냄비와 팬들이 부딪혀 쩔그렁 소리가 났다. 오래된 자동차는 언젠가 엄마가 끌고 나갔다가 이스트 웨스트 파크웨이에서 난간을 들이받는 바람에 수리를 해서
앞바퀴를 덮고 있던 텐더 하나는 색이 달랐다. 차 안에는 종이컵과 끝이 너덜너덜한 잡지들, 사탕 껍질, 커피잔 자국이 선명한 각종 우편물 등 아빠가 접어둔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다. 엄마는 몇 년째 자기 차를 갖고 싶어 했지만 그럴 만한 돈이 없었다. 엄마는 너무 가난하다고 말했지만 아빠는 걱정할 거 없다며 딸들에게 물었다. 우리 네 식구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잖아. 안 그래? 맞아. 게다가 거실도 근사하게 새로 바꿨잖아. 라고 윌라는 생각했다. 머릿속에 그런 말들이 떠오르자 문득 씁쓸한 기분이 들고 어느새 훌쩍 커서 철이 들어버린 느낌이었다. 아빠가 타버린 빵 일부분을 긁어내서 표면이 깔깔하게 일어났지만 그릴 치즈 샌드위치는 그럭저럭 맛있었다. 특히 콜라랑 같이 먹어서 더 맛있었다. 냉동 껍질콩은 충분히 속까지 익지 않아서 눅눅했고 씹을 때 이에 부딪히며 찍찍 소리가 났다. 윌라는 껍질콩 대부분을 남겼고 먹다 남긴 샌드위치 빵 가장자리 밑에 감추었다. 아빠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날에는 음식 외에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았다. 음식을 차리기 전에 먼저 간이 탁자 위에 널린 잡동사니를 치우지 않았고 종이 냅킨을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 포크 밑에 깔지도 않았다. 또 창틀에 걸린 가리개를 내려 창문을 짓누르는 어둠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래서인지 윌라는 어쩐지 공허한 느낌이 들었다. 아빠는 대화를 이어갈 기분이 아니었는지 식사 내내 별로 말도 없었고 음식에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식사가 다 끝난 후 아빠는 거실로 향했고 늘 그랬듯이 뉴스를 켰다. 평상시에는 일레인도 아빠를 따라갔지만 오늘은 부엌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었다. 탁자 자리는 윌라의 몫이었다. 윌라는 사용한 접시들을 싱크대 옆 카운터에 올려놓고 스토브 위에 있는 냄비를 들고 거실로 가서 아빠에게 물었다. 남은 껍질콩은 어떻게 할까요? 뭐? 아빠가 말했다. 아빠가 보고 있는 텔레비전 화면에 베트남이 나오고 있었다. 남겨둘까요? 뭐? 글쎄, 나도 모르겠다. 윌라는 그대로 서 있었다. 일레인이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와 바로 뒤에 서 있는 게 느껴졌다. 잠시 후 윌라가 다시 물었다. 어쩌면 엄마가 이따금 돌아와서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버리려무나. 얼마 후 아빠가 말했다. 윌라가 부엌을 향해 몸을 돌렸을 때 일레인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일레인은 그 정도로 바짝 붙어서 따라다녔다. 부엌에 들어온 윌라는 쓰레기통에 남은 껍질콩을 버리고 냄비도 카운터에 올려놓았고 젖은 행주로 탁자를 닦고 행주를 수도꼭지 위에 얹어놓았다. 그러고 나서 불을 끄고 일레인과 거실로 가서 아빠 옆에 앉아 나머지 뉴스를 보았다. 재미는 없었지만 밀라와 일레인은 아빠 양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다. 아빠는 둘의 어깨에 양팔을 두르고 가끔씩 팔에 힘을 주어 딸들의 어깨를 꾹 누르긴 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뉴스가 끝나고 나자 아빠는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았다. 파치지 게임할 사람? 아빠가 기분 좋게 양손을 비비며 말했다. 파치지는 인도의 전통 주사위 놀이로 만든 보드게임을 말합니다. 윌라는 파치지에 다소 흥미를 잃긴 했지만 아빠의 활기찬 목소리에 맞춰 저요 라고 맞장구 쳤다. 일레인이 게임 세트를 가지러 갔다. 세 사람은 거실 탁자에 보드판을 펼쳤다. 둘은 바닥에 앉고 아빠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빠는 늘 몸이 늙고 뻣뻣해서 바닥에 앉기 힘들다고 말했다. 파치지 게임은 덧셈을 할 때 아직도 손가락을 사용하는 일레인의 산수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구입한 거였다. 하지만 일레인은 오늘 저녁에는 아예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주사위를 2번 던져 4와 2가 나오자 일레인은 1, 2, 3, 4, 1, 2라고 중얼거리며 보드판 위에 놓인 다른 말들이 흔들릴 정도로 쿵쿵거리며 자기 말을 옮겼다. 6이지 라고 아빠가 고쳐주었다. 2를 더해보렴.
그러나 일레이는 말없이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았고 다음 차례가 돌아왔을 때도 5와 3을 따로따로 셌다. 이번에는 아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평소 일레인의 취침 시간은 8시, 윌라의 취침 시간은 9시였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는 아빠가 일레인에게 2층 방으로 올라가 잠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했을 때 윌라도 같이 올라가 잘 준비를 했다. 둘이 같이 쓰는 방에는 마주보는 벽면에 똑같이 생긴 싱글 침대 2개가 놓여 있었다. 일레인이 침대로 올라가며 물었다. 책은 누가 읽어줘? 평소에는 주로 엄마가 들어와서 책을 읽어줬다. 내가 읽어줄게. 윌라가 대답하고는 일레인 옆에 누워서 침실용 탁자에 꽂혀있는 커다란 숲속의 작은 집을 꺼내들었다. 윌라는 늘 그 책에 나오는 아빠가 아빠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표지에 그려진 아빠는 머리숱이 많고 수염도 덥수룩해서 아빠와 닮은 데라곤 눈곱만큼도 없었다. 하지만 책 속에 나오는 아빠도 아빠처럼 조용하고 자상하게 잘 설명해주는 성격이었다. 윌라는 책 속에서 아빠가 말하는 대목이 나올 때마다 목소리를 굵게 내면서 평소에 아빠의 말투를 흉내내어 단어의 끝부분을 잘라 먹으며 읽었다. 한 챕터가 끝났을 때 일레인이 한 장 더 라고 말했지만 윌라는 탁 소리나게 책을 덮으며 말했다. 안 돼.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내일은 엄마가 돌아오실까? 물론이지. 윌라가 말했다. 넌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해? 분명히 오늘 밤에 돌아오실 거야. 아마 그러실 거야. 윌라는 일레인의 침대에서 내려와 방문으로 향했다. 아래층에 있는 아빠를 향해 잘 준비가 다 됐다고 말하려는데 아빠가 통화 중인 것 같았다. 평소보다 큰 목소리와 말 중간중간에 이어지는 침묵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그거 잘 됐군요. 아빠가 기운찬 목소리로 말했고 잠시 조용하다가 7시 15분 좋아요. 오늘 저녁은 일찍 자야겠네요 라고 말했다. 같은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로 선생님이거나 벨로우스 교감 선생님인 것 같았다. 두 분 모두 라크시티에 살고 있었고 가끔 윌라의 엄마가 차를 써야 하는 날에는 출근길에 아빠를 태워주곤 했다. 그렇다면 엄마가 내일 아침까지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일까? 지금까지 엄마가 밖에서 밤을 새우고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윌라는 불을 끄고 조용히 자기 침대로 올라가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윌라는 똑바로 누워서 눈을 말똥말똥 떴다. 전혀 졸리지 않았다. 엄마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엄마가 항상 화를 내는 건 아니었다. 기분 좋은 날도 많았다. 엄마가 기분이 좋을 때는 셋이서 같이 할 수 있는 재밌는 일을 생각해내곤 했다. 그림을 그리거나 집안을 꾸미고 명절에 사람들에게 선보이기 위한 짧은 연극을 준비하기도 했다. 또 엄마는 투명한 액체처럼 맑고 고운 목소리를 가졌고 가끔씩 윌라와 일레인을 조르면 취침 시간이 지나도록 침대 옆에 앉아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러다 두 사람이 스르르 잠이 들어도 엄마는 노래를 멈추지 않고 계단을 다 내려가 멀어질 때까지 소리를 낮추어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 노래를 불렀다. 윌라는 엄마가 다운 인 더 밸리를 부를 때가 제일 좋았다. 특히 누군가를 향해 자기에게 편지를 써서 붙여달라고 버밍엄 교도소 앞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가사가 좋았다. 매우 쓸쓸한 분위기의 노래라서 머릿속으로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아팠다. 그렇지만 달콤하고 묵직하고 음미할 수 있는 아픔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아빠가 방문에 서서 윌라와 일레인을 깨울 때 부는 특별한 기상 휘파람을 불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윌라는 딕시라는 노래의 첫 두 음이 생각났다. 사실 윌라는 아까부터 깨어 있었지만 휘파람 소리에 깬 것처럼 과장되게 눈을 번쩍 뜨고 크게 기지개를 켜며 하품을 했다. 엄마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집안이 텅 빈 것처럼 소리가 울리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밝은 햇빛에 구석구석까지 다 드러나는 것 같았다.
우리 공주님 잘 잤니? 아빠가 말했다. 조금 더 자라고 하고 싶은데 오늘은 스쿨버스가 오기 전에 아빠가 먼저 나가야 해. 네가 동생도 챙겨서 같이 학교에 갈 수 있지? 네. 윌라가 대답하고 몸을 일으켜 앉아서 일레인 쪽을 보았다. 일레인은 윌라 쪽을 향해 옆으로 누워서 막 눈을 뜨고 깜빡거렸다. 일레인도 먼저 깨어 있었던 것 같았다. 식탁 위에 열쇠 올려놨어. 아빠가 말했다. 목에다 걸고 가렴. 알겠지? 혹시 오후에 집에 와서 너희가 문을 열고 들어와야 할 수도 있으니까. 알겠어요. 윌라가 다시 말했다. 아빠는 윌라가 침대에서 내려올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둘을 향해 작게 손을 흔들고는 1층으로 내려갔다. 얼마 후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이어졌다. 두 사람은 어제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었다. 새 옷으로 고르느라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윌라는 브러쉬로 머리를 빗었다. 어제 따은 머리 모양 그대로인 일레이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윌라가 말했다. 장난하는 거야? 머리가 다 빠져나와서 얼마나 지저분한데. 윌라는 일레인의 머리를 풀어 빗질을 하고 다시 따아주었지만 일레인은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몸을 꼼지락거리며 빠져나가려고 했다. 두 번째 고무줄을 단단히 묶고 나자 뿌듯한 기분이 들고 제법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레인이 투덜댔다. 삐뚤어졌잖아. 어디가 삐뚤어졌다는 거야? 너무 헐렁해. 엄마가 매일 해주는 거랑 똑같은데 뭘. 윌라가 받아쳤다. 윌라의 눈에는 아무리 봐도 똑같은 것 같았다. 그러나 일레인이 옷장에 붙어있는 거울로 가까이 다가가 머리를 비춰보고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하나도 안 똑같아. 일레인이 투덜거렸다. 헐렁하게 다 늘어졌잖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야. 일레인은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